나는 너희한테 60년을 썼으니까 너희는 돌아감시로 나한테 1년씩만 써라. 내가 한 7년만 더 살란게. 정말 어쩔까. 달아실댁의 몸 안에는 언제나 남이 못 보는 두 개의 달이 떠 있었다. 은밀한 달빛이 늘 환했다. 아따, 뭔 일이 있었던지 말았던지 다 흘러가본 옛날 일 아닌가? 그만 호소야. 옛날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세상이 바뀐 요새는 며느리들이 시어미 꼴을 못 본다. 요새 애들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해도 되는가 보대. 통고도 하고. 요새 사람들은 어째 그러는지. 아이고. 그 양반하고 잠도 잔가? 잠이란 건 그거 하냐는 소린가? 좋은가? 서방인데끼 동무인데끼. 서방이면 못 느낄 아리함이 있고 동무면 못 느낄 은근함이 있고 그러제. 좋겠다. 부디 나는 고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길로 떠나기를.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송은일. 7번째 시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올해 58살인 국수는 철물점을 버리고 산다. 철물점으로 시작했을 망정, 리모델링에 관한 온갖 일을 다 하는 나름 사업체다. 아내를 만난 것도 그네가 일하던 미용실에 화장실 개수 공사를 하면서였다.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국수가 34살 때였으므로 당시로서는 늦은 결혼이었다. 아들 경재를 낳은 지 이태 만에 아내한테 미용실을 차려주었다. 경재를 키우기 위해 홀로 지내던 장모와 합가했다. 집을 샀고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다. 10년쯤 뒤 장모가 암에 걸려 돌아가고 식구가 단출해졌다. 경재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아내가 미용실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남의 머리 만지는 게 넌더리 난다는 것이었다. 국수는 쉬는 날 없을 만치 바쁘던 때였다. 그만치 사업이 잘 됐다. 아내가 넌더리 난다는 일을 그만둬도 살만했으므로 흔쾌히 동의했다. 아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으므로 그것도 찬성했다. 그러면서 무슨 공부를 할 거냐고 물었더니 시 쓰기를 배울 거라 했다. 시라니. 괭이가 알라왔다는 소리를 들은 것만큼이나 황당했으나 대놓고 웃지는 않았다. 잘해봐. 그러곤 말았다. 사실 국수가 외놓은 시가 딱 한 편 있었다. 서정춘 시인의 죽편이다. 여기서부터 멀다. 캄캄이 밤이 깊은 푸른 열차를 타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10여 년 전 어떤 집 주방 공사를 위해 철거하려던 참에 수납장 문에 붙어있는 신문지 조각을 봤다. 문짝을 떼어내려다 읽게 됐는데 왠지 사무쳤다. 내가 출발하려는 기차에 앉아서 창을 내다보며 대꽃이 피는 마을을 찾아가려 하고 있는 듯 했다. 그 신문지 조각을 뜯어 주머니에 넣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그 시는 신문지 조각채로 철물점 사무실 책상 앞에 붙어 있다가 어느 결엔가 사라졌다. 그래도 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절로 그 죽편이 떠오르면서 입을 달싹거리게 됐다. 어쩌면 죽편 덕에 아내가 시 공부한다는 말에 쉽게 동조했을 것이다. 대학 국문과라도 진학하려나,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에라도 다니려나 은근히 기대했다. 그 한 달쯤 뒤에 아내는 입시학원이 아니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주제의 공부는 무슨?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도 실망스러웠다. 아내나 국수 자신이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기술을 배운 터라 대학이 남의 세상이었다. 경제도 공부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경제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것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요즘 엔간하면 다 간다는 대학이지만 대학 나온다고 취직이 만만한 것도 아니고 기술 한 가지 배우고 먹고 살만하지 않는가. 아들놈이 대학 못 가고 안 가면 국수가 끌고 다니며 기술 가르쳐 일하게 할 참이었다. 그렇더라도 경제가 대학생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았다. 대학은 큰 세상, 넓은 세상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경제가 공부를 잘해야 할 터. 어미가 대학이라고 다니면 아이가 공부를 좀 하려나 기대했던 것이다. 어쨌든 그러고 잊어버렸다. 2년 뒤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났다. 월요일 아침 현장에 나갔을 때 동아리를 이뤄 공사하는 박 씨가 말했다. 어제 오후에 갤러리아 백화점 뒤쪽 거리에서 재수 씨를 봤는데 어떤 남자하고 싸우는 것 같더라고. 역성을 들어주려다가 어쩐지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았는데 자네가 한번 알아봐. 아내가 거리에서 남자하고 싸우다니. 아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아내는 남과 큰 소리로 싸울 줄 몰랐다. 살림을 깔끔하게 잘했고 남편인 국수한테는 고분고분했으며 아들한테도 자상했다. 며느리 노릇도 그만하면 구색은 맞췄다. 게다가 갤러리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시 쓰는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면서 교양도 생겼다. 작은 방에다 서재를 만들어 책 읽고 음악 듣고 차 마시며 지냈다. 가끔 시가 써지지 않는다고 투정할 때는 벌써 시인 같았다. 에이, 집사람은 여행 갔는데 형님이 잘못 봤겠지. 잘못 봤을 거라고 박 씨 입을 막으면서도 불길하긴 했다. 박 씨가 역성을 들어주려다가 말았을 정도면 잘못 봤다고 하기 어려웠다. 일요일 전날 오후에 국수는 아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사우나를 하고 집에서 저녁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 문화센터 시쓰기 반 동료들과 함께 문학기행을 간다고 나갔던 아내는 자정이 넘어서 술이 많이 취해 들어왔다. 시를 쓰겠다고 미용실을 걷어치운 아내가 시를 얼마나 잘 쓰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도 술이 왕창 늘어난 건 확실했다. 박 씨와 얘기했던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튿날 낮에야 현장에 있는 국수한테 전화를 걸어와 대뜸 미안하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뭐가 미안한지는 이틀 뒤에 알게 됐다. 아내는 이틀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미용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과 37평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대출받은 1억 원을 시쓰기 반에서 만난 놈한테 갖다 바친 것이었다. 아내가 돌려막고 있던 카드 빚도 2천만 원에 달했다. 그 사기꾼 놈은 출판사를 하는데 시 읽는 눈을 갖추기 위해 시 공부를 하러 왔다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자들을 꿰었던가 보았다. 놈은 소설 쓰기 반에도 등록해 같은 소리를 했던 것 같았다. 놈이 출판사를 등록해놓고 책 몇 권을 낸 건 사실이었다. 출판사를 키우려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투자 좀 하라는 게 놈의 수법이었다. 시인이 되면 시집을 내면서 출판사 운영 지분도 갖게 되는 거라고 유혹했던 것이다. 놈한테 돈 주고 몸 주며 당한 여자가 밝혀진 것만으로도 6명이나 됐다. 아내가 갖다 바친 돈이 가장 많은 것 같았다. 놈은 땡전 한 푼 토해내지 않고 감옥으로 갔다. 국수는 빚쟁이가 되어 이혼을 했다. 9년 전이었다. 그 빚을 간신히 다 갚고 나니 58살이 되었다. 100년 동안 달린 기차 꽁무니에 묶여 끌려다니다 풀려난 것 같았다. 이제 한숨 쉴만하다 여긴 게 방정 맞았던가.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고 전신불수가 되었다. 지난 봄이었다. 아들 경제가 제대한 지 1년 남짓 됐고 현장에 데리고 다니며 일을 가르친 지도 그만치 되었다. 아직 현장의 자빌과 청소를 하는 수준이었다. 아직 3년은 더 가르쳐야 할 판이라
국수가 이를 놓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날부터 8개월여. 어머니는 홀로 10자식을 키운다 하지만 칠남매는 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나날이 전쟁 치르듯 지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부터는 훨씬 심각했다. 이 동네에서 요양병원 갔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는 줄 아냐?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이 맞긴 했다. 국수 남매들도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몸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지 않았다. 사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도 너무 오래 사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그걸 알 만큼 정신이 멀쩡하므로 한사코 요양병원을 마다하는 것이다. 문제는 요양병원에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정신만 말짱할 뿐 8개월 전에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자식들에게 손톱만한 불편도 주지 않으려고 노상 나는 짱짱하다고 말하던 점덕어매는 더 이상 없었다. 넉 달 전쯤 집으로 와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칠남매를 모아놓고 요구했다. 나는 너희한테 60년을 썼으니까 너희는 돌아감시로 나한테 1년씩만 써라. 내가 한 7년만 더 살란께. 너희는 애기 하나 키운다 쳐라. 그라고 못하고 쓰면 시방 묻고 죽는 약 사다가 나한테 미기라. 어머니 계산 속과 협박이 어찌나 분명하던지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모두 난감해하고 있을 때 앞집에 윤호 어머니가 찾아와 읍내에 있는 주간 노인 보호소를 거론했다. 유치원처럼 아침 9시경에 보호소에서 노인 환자를 데리러 오고 오후 5시경에 집으로 데려다주는 시설이라 했다. 유치원처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쉬지만 평일 낮 동안은 보살펴주니 환자는 물론이고 식구들한테도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더구나 나라에서 비용을 반 부담해 주어 그리 비싸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을 때 국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있다가 서광을 만난 것 같았다. 요양원은 죽어도 못 간다던 어머니는 하는 수 없다 싶었는지 보호소는 다니겠노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칠남매가 순번을 정했다. 평일날 어머니를 보호소에 보내고 맞이해 주무실 때까지 돌볼 사람, 주말과 국정 공휴일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 순번을 정할 때 각자의 거리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았다. 못 올 형편이면 배우자라도 오기로 했다. 배우자가 없는 국수와 인덕은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규칙을 정하고 보니 한 사람당 한 달에 나올 꼴이었다. 월급쟁이인 미덕과 문수와 인덕은 휴일과 월차날 무조건 집으로 오기로 했다. 자기 손자를 키우는 점덕은 주중에 손자를 데리고라도 오고 자영업을 하는 국수와 순덕과 영수는 무조건 주중 하루를 빼서 다니기로 했다. 사이사이 어쩔 수 없이 비는 시간은 앞집 윤우 엄마한테 간병비를 주겠다며 맡아달라 사정했다. 간병비는 평일은 한나절, 휴일은 하루로 분류해 한나절은 2만 원, 하루는 4만 원으로 치기로 했다. 윤우 엄마가 허락해 보호소를 찾아가 수속하고 낮 시간에 어머니를 맡기게 되었다. 그리고 전답을 내놨다. 너무 쉽게 팔려서 아까워하거나 후회할 겨를도 없었다. 값을 좀 더 부를 걸 싶은 아쉬움은 남았다. 각기 한 달에 겨우 나흘이므로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다. 오산이었다. 월급쟁이는 주말에 일이 생길 수 있었다. 자영업자도 월급쟁이처럼 거의 주말이나 공휴일에 쉬었다. 주로 상하수도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국수의 일은 대개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되는 게 관례였다. 점덕은 손자가 유치원에 가지 않는 휴일에 아이를 제 어미한테 맡겨야 움직일 수 있었다. 인덕은 상교대하는 간호사라 형제들과 비낀 날짜를 찾기가 어려웠다. 거의 주말로 몰렸고 다른 사람이 이번 주말에 가므로 나는 다음 주에 가려니 하는 사람이 생겼다.
윤우 엄마가 대신하는 하루가 자꾸 늘었다. 넉 달이 지난 이번 주말에는 급기야 아무도 집에 못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와 이어진 토요일인 오늘도 국수는 아파트 화장실 개조 공사 중이었다. 아파트 주인 식구가 이틀 전 아침부터 외국 여행을 떠난다며 추석 연휴 지나고 돌아올 때까지 공사를 끝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그저께 종일토록 철거 작업을 했다. 어제는 상하수도와 전기 배선 작업과 1차 방수 공사를 했다. 오늘은 2차 방수 공사를 하느라 한창 방수 시멘트를 붓고 있는데 윤우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경재 아빠야, 내가 많이 참았는디 심이 붙여서 더는 자네 엄니 거쳐 못하겠네. 나는 몸무게가 보통 50kg인디 자네 엄니는 60kg는 나가시자는가. 보호소 사람들이 자네 엄니를 휠체어에 내려놓고 가면 내가 혼자 와루로 올려야지. 방으로 들여야지. 침대로 올려야지. 날마다 어떻게 하겠는가. 덥기는 또 얼마나 더웠는가. 덥다. 이렇게 더운 여름은 평생 처음 봤네. 내 몸무게가 44kg가 돼버렸단 말이시. 자네 엄니가 말이나 잘 들어 잡순사. 몸이 마음이라더만 몸이 아픈 게 마음도 아프신가? 입살이 어찌나 고약해지셨는지 나를 아래껏 대하듯이 하신단께. 밤에 심심하지 마시라고 승무당으로 모시고 댕기는디 아만 가차워도 비 오고 바람 불면 못 가지. 집에 그냥 계시라고 하면 승무당서 당신 흉보고 있을 것이라고 애먼 소리를 했사시고 나한테 당신 흉보고 다닌다고 생사람을 잡고. 윤우 엄마가 남 흉볼 사람이 아닌 걸 알므로 국수가 인사차 끼어들어 물었다. 엄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까? 재작년에 대통령하고 같이 나라를 들어먹은 순실이가 제일로 유명했자는가. 자네 엄니 이름도 순실이고 그때 할매들이 숙모당서 텔레비전 봄시롱 맨날 순실이 그년이 어쩌고 함시롱 욕을 했지. 어저께 텔레비에서 순실이 재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또 욕을 하게 됐지. 그랬는디 자네 엄니는 당신 욕하는 줄 알고 우리한테 욕을 막 해대시더라고. 팔도에 사는 순실이들이 기가 잘 노릇이었겠지만 그 순실이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순실이 욕을 자기 욕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국수가 기가 막혀 웃었다. 대통령을 제 마음대로 부리며 국정까지 농단했다는 최순실의 재판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몰랐다. 어머니는 박순실이었다. 박순실은 국정농단은커녕 한글도 겨우 읽지만 6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그 덕에 자식들 앞에서는 대통령 옆에 최순실만큼이나 힘이 세졌다. 그렇게 세진 힘으로 요즘 자식들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다. 윤우 엄마는 국수가 웃는 뜻을 알고 같이 웃고는 말을 이었다. 그뿐인 줄 안가? 금방 밥 잡숫고 나서 밥 안 준다고 소리를 질러대시네. 그러고 당신 자석들이 주말에도 안 오는 것이 내 탓인가? 좀 전에 뭘 하신 줄 아는가? 나한테 품삯 많이 받으려고 우리 새끼들한테 오지 말라고 했냐고 하시대. 그거야 편찮으셔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짐이 좀 봐주셔야죠. 알제. 안개 넉 달이나 수발했제. 근데 나 유자공장 가면 하루 5만 원 벌고 미역공장 가면 7만 원 벌이를 하네. 그래도 공장 안 당긴 지 몇 해 됐네. 왜 안 당기냐? 혼자 몸이라 그리 뼈 빠지게 일 안 해도 살만해서 안 당기네. 나이도 묵을만치 묵었고. 내가 새끼가 있는가 손지 새끼가 있는가. 뭔 욕심이 있겠는가. 자네 엄니도 물론 내가 그런 걸 잘 아시지. 근디도 그러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어쩌겠는가. 평생 말씨가 공부는 아니셨지만 저라고 이상하게 변해본 게 내가 참말 더는 못하겠네. 그러고 아까 내가 허리를 삐끗 해버렸어. 더 할래도 못하겠네. 내가 오늘까지는 누구 엄에 불러서라도 할 텐께 오늘 날짜까지 품삯 챙겨주고
내일부터는 자네 성제들이 알아서 하소. 마침 추석이 닥치기도 했은께 자네 성제들 모여서 타업을 하면 쓰겄네. 금요일인 어제 오후부터 일요일인 내일까지 점덕이 집에 가 있기로 했는데 점덕이 독감에 걸려 못 가게 됐다고 윤호 엄마한테 대신 해달라고 했던 상황이었다. 사실 윤호 엄마한테 간병비를 주고 있으므로 전담 간병인 들여놓은 것처럼 칠남매가 등한하기는 했다. 70 중반의 윤호 엄마 입장에서 환자의 하루 한두 끼 챙기면서 기저귀 몇 번 갈아드리고 환자 주변 청소해주는 걸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버시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여겼다. 홀로 못 움직이는 환자를 씻기고 먹이는 일은 부수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윤호 엄마가 미역 공장 가면 하루 7, 8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어머니도 몸을 다치지 않았으면 무슨 돈벌이든 하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나이 들수록 더 일 욕심을 부렸다. 일 욕심이 돈 욕심이었다. 1000평짜리 밭에 마늘과 콩을 이모작하고 500평짜리 밭에 가득 심은 고추 몇백 주에서 300근 이상의 고추를 수확한다. 800평 논에서는 물론 벼농사를 지었고 겨울이면 공장에 다닌다. 나이가 많아 농협 이자 공장은 못 다니게 됐어도 찬바람 돌기 시작하면 미역 가공 공장에 다니고 날이 아주 차지면 생구를 깔아 다닌다. 그렇게 본 돈들을 아들 삼형제가 다 써온 셈이었다. 국수가 빚에 시달렸을 때, 문수가 주식 투자로 집을 날리게 되었을 때, 영수가 보증금도 못 받고 가게를 접어야 했을 때 등 번번이 어머니한테 손 벌릴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큰 소리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2차 방수공사를 마치고 금당으로 향했다. 이틀은 말려야 타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의 여유가 생겼다. 건조과정 점검이며 환기시키는 것은 박 씨와 경제한테 맡기고 왔다. 도착하니 10시쯤이다. 윤은혜에 먼저 들렀다. 윤호 엄마가 조금 전에 건너왔다며 온통 파스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허리를 삐끗한 게 사실이었던 것이다. 윤호 엄마는 보통 10시쯤에 어머니가 잠드는 걸 보고 자신의 집으로 건너온다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국수는 윤은혜를 나와 집으로 왔다. 잠들어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는 통화 중이다. 방 밖에서 듣자니 전화기 속에 점덕을 붙들고 윤호 엄마 흉을 보고 있었다. 돈을 100만 원이나 받으면서 제때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는다. 밥은 질고 반찬은 형편없고 청소도 잘 안 해준다. 오늘은 밥도 안 주더라. 배고파 죽겠다. 서방질하러 다니느라 밤에 집을 나가 있기 일쑤여서 환자가 오줌을 싸는지 똥을 싸는지도 모른다. 어저께는 천장에서 깨소금통을 들고 나가더니 아까는 냉동고에서 고기 뭉치를 들고 나가더라. 국수는 더 듣기 싫어서 인기척을 내고 방으로 들어선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는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전화기를 탁 닫아버리곤 내던지듯 내려놓는다. 청소도 잘 안 해준다는 방은 파리가 미끄러지게 생길 만치 깔끔하다. 왔냐? 예, 엄니. 근데 어쩐다고 윤호 엄마 숭을 크라고 받아요. 윤호 엄마 말고 달리 누가 엄니 봐준다는 사람 있어? 내가 언제 윤호 엄마 숭을 봤다고 그러냐? 금방 밖에서 잠깐 들은께 윤호 엄마 숭을 막 보시더만요. 왜요? 지금 똥 싸서 깔고 계세요? 똥은 아까 보호소 갔다 와서 저녁 먹고 화장실 가서 싸고 씻었다. 어떻게 씻었는디요? 윤호 엄마가 씻겨줬지. 그러면 지금 배고프요? 고프다. 저녁 안 자셨소? 못 먹었다. 왜요? 밥 주는 사람이 없은께 못 먹었지. 윤호 엄마가 서방질하러 가버려서 밥을 안 주더라. 넉 달 전 어머니를 퇴원시켜 왔을 때 막내 인덕이 어머니가 치매를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81살이나 된 데다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환자이니 치매라고 한들 별 수 있겠나. 치매가 무서운 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이라는데 어머니는 혼자 못 움직이니 그 점에 있어선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그러면서 윤우 엄마한테 맡겨놓고 방치했다. 한편으로는 대문 안집의 홍림당이 치매에 걸리고도 집에서만 잘 지낸다 하므로 어머니도 그럴 것이라 기대했을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어머니의 기운이 빠르게 떨어지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기대와 방치 사이에서 몇 달 지내는 동안 어머니의 치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었던 것이다. 시장하시던께 뭐 좀 차려올게요. 국수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들어선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사는 덕에 어머니 집의 부엌과 화장실은 오래전에 입식으로 고쳤고 이후 2차례 더 개수했다. 부엌은 윤우 엄마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 해놓은 흔적이 고스란하다. 물기 자국조차 없다. 윤우네 감나무를 그냥 뒀어야 하는 건데. 혼잣말을 내까리곤 냉동고에서 점덕이 해다 넣어둔 인절미를 꺼낸다. 어머니가 부득부득 오겨 윤은혜의 감나무를 깡통하게 만들어놨다고 했을 땐 그냥 그러려니 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나무 가지 좀 친 게 무슨 대수인가. 누이 점덕은 나무를 잘라 동티가 난 모양이라고 했지만 코웃음 쳤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어머니의 치매 증세 중 하나였다. 동티 우는애 코웃음 치는 대신 치매 치료를 시작했어야 맞다. 치료가 어렵다고 해도 진행이 더디게라도 손을 썼어야 하는 것이다. 인절미를 전자레인지에 해동시키고 김치 보시그를 꺼내 상을 차린다. 아들을 키우는 호라비로 10년 가까이 살아온 탓에 어지간한 살림은 다 한다. 경제엄마는 이혼 뒤에 남의 미용실에 취직했다. 가끔 국수가 없을 때 집에 와서 청소하고 밑반찬을 해놓곤 했다. 한두 해쯤 그렇게 드나들더니 경제한테 서울로 이사간다고 했던 모양이었다. 소문을 들으니 서울 사는 남자와 재혼하여 대전을 떠난 것이었다. 아직도 경제와는 가끔 연락을 하는 것 같고 간간히 용돈을 붙여주기도 하는 것 같았다. 국수와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이혼 당시 국수는 아내한테 화가 나기는 했을 망정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경제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반하장이라더니 국수는 그때 만정이 떨어졌다. 엄니, 어이없게도 어머니는 10분쯤 새에 잠이 들어있다. 불러도 깨지 않고 코를 곤다. 에휴, 한숨을 쉰 국수는 잠든 어머니 곁에 쟁반을 두고 이불을 들추고는 어머니 괴춤 속에다 손을 들이민다. 기저귀가 보송보송하다. 이렇게 살뜰히 살펴주는 윤우 엄니가 더는 못하시겠다고 하는디 인자 어쩐다요 엄니? 어머니는 대답이 없고 국수는 또 한숨을 쉬고는 방에 불을 끄고 말하러 나선다. 사들고 왔던 깡통 맥주를 들고 건넌방으로 들어선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깡통을 따서 마신다. 텔레비전은 아직도 최순실 얘기다. 이태전, 초겨울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이며 각 도시의 큰 광장에 모였던 인파들과 대통령한테 물러나라던 외침들, 그 덕에 감옥으로 들어간 최순실과 박근혜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번 재판에도 또 골석하는 바람에 연신 뉴스를 만들어냈다. 여기서부터 멀다. 캄캄이 밤이 깊은 푸른 열차를 타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유일하게 외는 시를 주문처럼 읊으며 깡통 맥주를 3개째 비우고 있는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나고 방문이 벌컥 열린다. 셋째 문수다. 오늘 못 온다더니 왔냐? 막둥이가 전화해서
하도 난리를 치게 왔소. 윤호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더는 못하신다고 했다면서. 최순실 욕하는데 엄마 욕하는 줄 아시고 애먼 소리를 하면서. 윤호 엄마가 인덕에게도 똑같은 소리를 한 모양이다. 그렇다더라. 엄니는 잠드셨다. 국수가 문수한테 맥주 깡통을 내민다. 문수가 한 통을 다 마시고 빈 깡통을 구기면서 입을 연다. 윤우 엄마는 정말 더 안 해주시려나? 내가 아까 들러서 여쭤봤다. 못하시고 안 하시겠다더라. 간병비를 2배로 올려드린다고 하면 어떨까? 국수 형제들이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드는 비용이 최소 10만 원이다. 윤호 엄마한테 하루 4만 원은 너무 박했다. 그 때문인가 싶어 아까 윤은혜에 들렀을 때 말해봤다. 2배로 올려드리겠다는 말도 해봤는데 그동안도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다고. 이웃에 사는 정리로 봐드린 것이었다고. 정말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 태연이 언니도 치매라면서 어떻게 집에서 모시고 있을까? 태연은 홍림당의 큰아들이다. 문수와 동창이다. 동창이긴 해도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어 문수는 그 집 사정을 잘 모른다. 국수라고 잘하는 건 아니다. 이장인 민성이 국수의 동창이라 그를 통해 몇 번 들었다. 민성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치매 걸린 홍림당을 위해 막둥이가 친정살이를 하고 있고 성신 고모가 들어왔고 남의 식구인 장이가 제 집인 것처럼 들어가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정도면 온 집안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홍림당을 감싸고 있는 셈이다. 그건 그 집안의 재력이 탄탄하기 때문이고 오랜 세월 동안 매고 할매가 마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온 덕이다. 그 집은 옛날부터 남의 식구를 자기 식구처럼 대해온 덕에 남의 식구가 한 식구가 된 것 아니겠냐. 장이한테 말해보면 안 될까? 장이는 3달 전에 둘째 애 낳고 대문 안집에서 산다더라. 다른 사람은 없을까? 민성에 따르면 동네에 일할 만한 여자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그들이 동네 안에서 일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 공장에 다니고 면소를 통해 다른 동네 노인들의 간병인과 도우미 노릇을 하고 있을 망정 동네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다. 동네에서 일하는 건 직장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래서 동네 안 노인들을 돌보는 간병사나 도우미들도 외부에서 드나든다는 것이다. 동네 안에서 찾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순실 씨를 어쩌지? 지들이 모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어떻겠냐고 의논하는 꼴이다.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것인가? 7남매 중 하나가 이곳으로 와서 살던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접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어머니한테 요양병원으로 가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선택사항도 아닌 것이다. 정말 어쩔까? 순신 씨를. 국수는 한숨을 삼키며 맥주를 들이킨다. 달빛 스캔들. 올해 78살 난 달아실댁이 가부된 지 41년째다. 바깥 사람은 그때 읍내에서 술 마시고 경운기를 끌고 돌아오다가 송곡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절명에 있었고 사고를 낸 차는 종족도 없었다. 달아실댁이 딸 6을 낳은 후였다. 행여나 또 애가 들어서지 않을까 잔뜩 기대하던 즈음 늦둥이일지라도 애를 하나 더 낳으면 틀림없이 아들이 태어날 것 같았는데 가부가 되고 말았다. 막둥이 큰아가 3살, 큰딸 순아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시부모는 양존에 있었다. 서방 잃었다고 정신 놓을 짬이 있었으랴. 아들은 못 낳았을 망정
자식이 줄줄이 딸렸으므로 밤낮 모르고 일에 매달려 지내며 이태를 보냈다. 순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그해 가을거지를 끝낸 음력 9월 열 나흘날 오후였다. 39살에 달하실 댁은 장에 있었다. 보통 장보기는 아침녘에 이루어지지만 그날 오전에 뒷개에서 캔 꼬막을 팔러 나갔다. 그 무렵엔 사흘이 멀다 하고 뒷개에서 마을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곤 했다. 공동작업한 꼬막이며 바지락, 굴 등은 공동 수매했다. 물때 시간 동안 캐는 건 각자 능력이어도 수매할 때는 집집의 양이 50kg, 60kg씩으로 같았다. 달하실 댁은 매번 공동 수매하고도 20-30kg씩 남을 정도로 손속이 야물었다. 수매하고 남은 걸 가지고 읍내 장거리로 나가곤 했다. 어물전에다 넘기면 몸이 편한 대신 이문이 박했다. 노점 한 구석에 앉아 대접으로 팔면 손에 쥐는 돈이 훨씬 컸다. 그날 꼬막을 다 팔고 나니 해가 꼴딱 넘어갔다. 친정아버지 제삿날이라 꼬막을 다 팔고 다라실로 가기로 했는데 늦어버렸다. 아버지 제상에 제찬으로 올릴 고기 3근을 끊어 서둘러 차부에 닿았다. 차표를 끊고 돌아서는데 오라비한테 담배 한 갑이라도 사다 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 달하실 댁이 늦둥이라 오라비 내외와 터울이 컸다. 오라비와 올케가 부모 맞잡이였다. 금방 가게로 들어갔고 오라비에게 줄 담배 한 보루와 올케한테 줄 사탕을 골랐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에야 간신히 탔다. 읍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차 안이 북적였다. 금당 아이들도 여럿 있을 것이나 알아보긴 힘들었다. 까딱했으면 차를 놓치고 20리 길을 걸어갈 뻔했다. 차를 타서 다행이라고 달하실 댁이 혼자 웃는데 누가 순아 엄마 하고 불렀다. 운대학교 동창인 방섭 씨였다. 점매청에 다니는 그가 퇴근하는 길이었던가. 여러 사람 틈에 서 있는 그가 달하실 댁 짐을 받아 짐칸에 올려주곤 늦었네 하며 웃었다. 그 순간 달하실 댁 마음이 어쩐지 떨렸다. 운대학교를 같이 다녔을 망정 말 섞어 본 일이 드물었다. 금당으로 시집와서야 그가 동네에 살고 있는 걸 알아보았다. 동창인 걸 알아보았댔자 무슨 상관인가. 동네 크기로 유명한 금당에는 그 말고도 동창이 여럿이었다. 근동 9마을 아이들이 죄 같은 학교를 다녔고 달하실 댁과 방섭씨 동창만 해도 100명이 넘었다. 그 나이 이르도록 얼굴 볼 일이 흔치 않았고 봐도 대면대면하게 지냈다. 그런데 막차 안에서 본 그의 웃음이 몹시도 화한해 달하실 댁 마음이 일렁였다. 운대 어거리 종류소에 이르러 버스가 섰다. 정류장 공터에는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있고 그 아래 버스표며 담배며 과자 등 온갖 것을 파는 운대상회가 있었다. 근동마을 학생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제들 갈 방향으로 흩어졌다. 대여섯이나 되는 금당 아이들도 마을 쪽을 향해 몰려갔다. 정류장에서 금당까지는 3-4리나 될까. 반대편 마을인 금호를 지나 올라야 하는 달하실까지는 10리 길쯤 됐다. 운대상회에다 맡겨놓은 꼬막 뭉치를 찾아 짐을 뭉뚱그린 달하실 댁이 방섭씨를 향해 인사했다. 올라가소? 나는 친정 갈란께. 달하실까지 간다고? 못하러 이렇게 어두운데. 오늘이 아버지 제날이라 친정 갈라고. 그러면 오늘 장사하지 말고 친정으로 가재. 출가 외인이 제쌍 앞 찾아가 절이나 한 자리 하면 되는디. 유별나게 굴 거 있까니. 어둠이 짙은 게 그라제. 어느 세월에 달하실까지 가냐고. 달이 저리 밝은디 무슨 걱정이란가. 그만 올라가. 나도 갈란께.
다라실 댁이 짐을 이곤 돌아선다. 길을 건너고 금호마을로 접어들어 허이허이 걷는데 뒤에서 따라붙는 기척이 나더니 머리에 인짐이 훅 떨려나갔다. 방섭씨였다. 아만 해도 안 되겠어. 짐도 무거워 보이고 델다 줄게. 참 별스럽기도 하네. 나야 노상 다니는 친정길인디 어쩐다고. 누가 보면 어쩔라고. 누가 보면 어떻다고. 그냥 가기나 해. 더 구시렁거리기 싫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지어 식구들 먹이고 아침 7시에 갯바다에 나가 서너 시간 뻘밭을 기었고 돌아와서 시부모 점심 차려드리곤 장으로 나갔다. 장바닥에서 4-4시간 보냈다. 종일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쑤셨다. 진정에 닿으면 아버지 제상의 절하기는커녕 그냥 엎어질 것 같았다. 사실 그러고 싶어서 길을 쓰고 친정으로 가는 참이었다. 친정에 가면 하룻밤일지라도 잠이 달았다. 줄줄이 달린 자식들이나 시부모가 생각나지 않았다. 일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가는 길이기는 해도 혼자 걸을 일이 수월치 않는데 함께 걸어주겠다 하지 않는가 짐까지 들어주면서. 묵묵히 걷던 방섭씨가 마을길을 벗어나자 입을 열었다. 다라실에는 요새 몇 집이나 있는가? 3집 있제. 띄엄띄엄. 옛날에는 사람이 제법 살았지 않은가? 나 혼인하기 전에는 7집이 있었제. 수월원도 아직 생생한가? 수월원은 다라실 위에 있던 서당집이었다. 옛날에는 근동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찾아들어 몇 달, 몇 해씩 공부했던가 보았다. 외정시대에 한학하는 사람이 줄어들다가 결국 없어지자 수월원은 잊혀졌다. 그 집은 6년 전쯤에 자식들 교육을 위해 수월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갔다. 뭘 해먹고 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수월원은 다라실 바로 위에 있어서 한 동네 가긴 해도 정확히 말하면 다라실이 아니라 대절에 있제. 여튼 지금은 비어불었고 백중이 할매가 그 집을 사서 육모종 하나 남기고는 죄에 헐어불고 약초를 심었어. 백중이 할매는 들어 알지? 그 할매가 여자들 속병을 잘 고쳐준다면서. 우리 엄니도 1년이면 2차례 백중이 할매를 찾아가는 것 같던디. 백중이 할매는 우리 매구 할매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제. 아닐지도 모르고. 백중이 할매 딸이 진복인디 우리랑 같이 운대학교에 내행가 댕기다가 말았어. 생각난가? 생각 안 나. 어째 댕기다가 말았대? 미쳐가지고 그랬제. 미쳤다고? 그 어린 나이에?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여. 몇 해 전에 뱀에 물려 죽었다고 하더라고. 진복이가 죽은 지 몇 달 뒤에서 친정 갔다가 들었는디 나는 진복이가 자살한 것만 같아. 미친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는디 결혼은 했었어? 결혼해서 딸이 둘이여. 연희라고. 연희하고 율희. 서방은 곰배필에 절뚝인데다 얼굴에 흉한 상처 자국도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 진복이라는 그 사람도 예뻤어? 예뻤제. 다라실이 환해질 정도로. 어째서 미쳤대? 미쳤다는 건 진복이가 보통이랑 너무 달라서 내가 하는 말이여. 진복이는 산천에 있는 나무며 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허구한 날 끌이나 대패 같은 걸 가지고 나무를 팠거든. 그 집 가면 문살이 전부 꽃살문으로 돼 있어. 전부 진복이 솜씨지. 요새 말로 하자면 진복이는 예술가 같은 거였을지도 몰라. 계속 살았으면 언젠가는 예술가로 이름이 났을지도 모르고. 아깝네. 근데 그 서방의 얼굴에 흉터가 심하고 곰배팔에 쫄뚝이라면 혹시 소달구지 끌고 읍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인가? 맞아. 첫날 만날 소달구지 끌고
읍내 한의원이나 장에 드나든 게 약초를 실어내거든. 그 사람이 진복이 서방이라고? 너무 기운적인 것 같은디? 그 사람 벙어리이기도 하지 않은가? 벙어리인지 벙어리 숭례를 내는 사람인지는 그 집안 사람들이나 알겠제. 뭔 사연이 있구먼. 있겠제. 있을 것이여. 원래 어디 사람인디? 벙어린 게 어디 사람인지 말 못하제. 수도하면서 중질하다가 내려왔다는 말이 나기는 했어. 진복이 서방은 아마도 여순반란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속닥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사건 때 쳐들어온 반란군한테 숱한 사람이 상했다. 금당의 개성제만 해도 대주부자가 반란군들의 손에 죽었다. 진복의 서방은 그때 달아나지 못한 반란군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게 달아실 사람들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가 부상입고 달아나던 중 우남산 수도암으로 찾아들었고 그때 스님들이 그를 숨겨주었을 것이다. 수도암이 작은 절이라 길게 숨길 수 없으므로 스님의 동생이라 속이고 달아실 백중이 할매 집으로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은 했을 망정 달아실의 비밀이므로 바깥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당연했다. 그나저나 진복이가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기집애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뱀에 물려 죽었다고 한 게 지한테 딱 맞게 죽은 것 같아서 하나도 불쌍치 않고 애들하고 서방하고 어매만 불쌍하대. 그러면서 자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네 이야기하는 폼새가 공부 많이 했으면 소설 쓰는 작가가 됐겠네. 근게 말이여. 엄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중학교라도 보내달라고 달달 볶아봤을 것인디. 오라버니한테 어찌게 졸르겠는가. 누에지고 질삼이나 하다가 혼인에 와서 논밭 뻘밭만 기어댕기면서 살게 돼버렸제. 그런 소리는 할 거 없고 작가 된 것까지 달아실 얘기나 더해보소. 수월한 집은 어떻게 그렇게 일거에 떠버렸던가? 한참이나 걸은 것 같은데 겨우 반절이었다. 달아실 댁은 방섭씨 손에 들린 짐 보퉁이에 손을 넣어 같이 들었다. 짐을 나눠 들고 나란히 걸으면서 자분자분 달아실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달아실 저수지에 이르렀고 저수지에 뜬 달을 보았다. 하늘에 뜬 달과 물에 비친 뜬 달이 아찔하게 고왔다. 방섭씨가 말했다. 와, 어이없는 장관이네. 여기 달이 2개나 떠 있을 줄이야. 방죽에 잠깐만 앉았다가 갈까? 자네 힘들어 보여서. 그러세. 두 사람은 길에서 이어진 방죽으로 약간 들어서 나란히 앉았다. 밤하늘과 밤하늘이 담긴 저수지가 한숨나게 아름다웠다. 달아실에서 태어나 19살에 금당으로 시집갔다. 금당에서 20해가량 사는 동안 1년이면 서너 차례씩 친정을 오갔다. 그럼에도 달아실 댁이 처음 맞닥뜨린 광경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났다. 서럽지도 않은데 어째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방섭씨는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방섭씨가 담배 2개비를 피우는 동안 달아실 댁은 눈물을 흘렸고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실컷 말을 한 것 같았다. 마음껏 운 것처럼 속이 시원하기도 했다. 방섭씨가 2번째 담배꽁초를 저수지로 던지는 것을 본 달아실 댁이 일어났다. 오늘 나는 참말 호강한 것 같다. 고맙다, 야. 괜히 울기나 했음소. 호강은 무슨.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일어섰고 10분가량 더 걸어 달아실 댁 친정 앞에 닿았다. 방섭씨가 물었다. 금덩으로 내일 오냐? 내일 점심가정 먹고 가려고. 해년마다 그랑께. 그래, 그럼 아버지 제사 잘 모시고 와. 고맙다. 조심히 잘 가.
방섭 씨가 돌아섰고 달아실댁은 그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그가 보이지 않으면 집 안으로 돌아갈 참이었다. 10걸음이나 걸었을까? 방섭 씨가 돌아왔다. 뭐래, 또 개튼다던디. 그날도 장에 갈 거제? 그라겠제. 왜? 그날은 꼬막을 어물전에 넘겨불고 나한테 사무실로 전화해. 왜? 열렸세, 달 구경하자고. 그래. 얼떨결에 대답했다. 방섭 씨가 고개를 끄덕이곤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틀 뒤 해질녘에 두 사람은 차부에서 만났다. 봉황산 공원길을 오를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 걸었다. 봉황산 꼭대기 팔각정에서 열렸새 달을 구경했다. 눈물나게 하는 달빛이었다. 눈이 부셔 눈을 감아야 할 만치 환한 달빛이었다. 그로부터 3년가량 달아실댁의 몸 안에는 언제나 남이 못 보는 두 개의 달이 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두세 달에 한 번이나 만났으니 은밀한 달빛이 늘 환했다. 방섭 씨의 안사람인 철진네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철진 아베와 바람 피운다고 난리를 칠 때까지, 아니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느냐고 잡아 뗄 때까지였다. 철진네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는 알 도리가 없었으나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통에 한참 동안이나 시끄러웠다. 방섭 씨나 달아실댁이 워낙 잡아 떼거니와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 일은 철진네의 혼자 난리로 그치긴 했다. 그때 이후 달아실댁은 철진네한테 늘 미안했다. 방섭 씨가 환갑을 갓 넘기고 돌아갔어도 철진네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했다. 그 시절 3년가량 누린 달빛의 여운을 내내 마음속에 담고 살기 때문이었다. 오늘 숙모당에서 소주 몇 잔 마신 철진네가 느닷없이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죽는 날까지 미안해하며 살았을 것이다. 한 달 전에 추석을 지냈고 가을 일이 다 끝났다. 숙모당에서 안악들이 모여 가을 관광을 어디로 갈 것인지 의논하며 노는 참이다. 100살 넘은 여동할매도 계시지만 90 넘은 상노인들은 관광을 함께 나서지 않으므로 왼쪽 방에서 당신들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자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80대의 중노인들, 70대의 젊은 노인들, 늙은이 축에 못 끼는 5, 60대들까지 60명쯤은 가운데 마룻방과 왼쪽 방을 터놓고 뒤섞여 있다. 집 나가 딸네 집에 가 살던 미나네가 추석쯤에 돌아왔다. 근자에 통 바깥 나들이를 하지 않는 홍림당과 성심씨도 나와 있다. 심지어는 선서범회까지 함께한 참인데 취한 철진네가 왼쪽 방 중노인들 틈에 끼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다. 저거 둘이 뻘짓해놓고 나만 병신 만든 거 아니냐 말이오.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천물이 나서 살 수가 없단게요. 철진아배 죽을라 할 때도 내가 물었소. 죽을 마당인께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인제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내가 숨을 쉬고 살 것 같다고요. 아따, 저 세상 사람까지 들다가 무슨 그런 소리를 자꾸 했었는가. 뭔 일이 있었던지 말았던지 다 흘러가본 옛날 일 아닌가. 어른들도 다 계시는디 그만 호소야. 철진애를 말리는 사람은 영준엄이다. 영준이 내도록 동네 안에서 살며 농협을 다니다 지난 정초에 퇴직했다. 영준은 앞으로도 계속 동네에서 살겠지만 어미하고 같이 살지는 않는다. 옛날엔 시어머니가 며느리 꼴을 못 봐서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세상이 바뀐 요새는 며느리들이 시어미 꼴을 못 본다. 영준어매와 아들애는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따로 살고 있다. 마룻방 달아실 때 곁에 앉은 미나네가 혼자 말을 한다. 뭔 소리를 하던 중에 얘기가 저기까지 가불었을까? 미나네 곁에 있던 윤은혜가 대답한다.
내비 더블고 신경 끄세. 저러다 말 끝제 뭐. 철진네가 어째도 다라실댁이 나설 입장은 못됐다. 방섭 씨와 아무 일이 없었다면 뛰어들어가 머리끄덩이라도 잡겠지만 엄연한 사실이 있었지 않은가. 있던 일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또 부정하고 싶지도 않다. 오래전 아무 일도 없었노라고 잡아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느낀 아픔을 아직 기억한다. 그와 더 만나지 못해 아픈 것보다 그런 일 없다고 부정한 게 훨씬 힘들었다. 다 늙은 지금 와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듣고 있기도 불편한 다라실댁이 일어난다. 나는 먼저 나갈라네. 윤은혜도 덩달아 일어난다. 그러자 원래 승무덩에 잘 오지 않고 와도 오래 못 있는 미나네도 슬그머니 따라 나온다. 승무덩을 나온 세 사람은 광장을 건너 자연스레 가까운 윤은혜 집으로 향한다. 다라실댁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한다. 큰딸 순아가 안부를 묻는다. 엊그제 전화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그 걱정 때문에 해온 전화다. 한의원 가서 침 몇 대 맞고 왔더만 싹 다 나았었다. 시방은 숙모당서 밥 먹고 윤은혜로 놀러 간다. 걱정 말고 일 봐라. 젊을 때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큰 죄를 지은 듯 했으나 요즘은 딸만 여섯인 다라실댁이 상팔자다. 순화부터 그나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쟤들끼리 도우며 알아서 자리 잡았고 짝들도 잘 만났다. 다달이 똑같이 10만 원씩 어미한테 용돈을 보내주고 때마다 찾아와 한바탕씩 놀다가 갔다. 팔순에는 딸들이 어미하고 유럽 여행을 나서겠다고 저들끼리 돈을 모으는 중이다. 집에 도착한 윤은혜가 보일러를 올리고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커피를 낸다. 커피를 놓아주면서 미나네한테 묻는다. 미나네 자네는 영영 딸내서 살 것까지 굴등만 어째 좀 쉽게 와본 것 아닌가? 미나가 그만 가라고 하든가? 가을거지로 정신없이 지내느라 속 깊은 얘기 나눌 짬이 없었다. 돌아온 미나네가 집 나가기 전과 똑같이 여간에서는 승무당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라고는 아니하는디 아무래도 눈치가 좀 보이기는 허대. 가만 본게 연애를 하는 것 같은디 내가 있은 게 조심하는 것 같고 영감이 아프다고 엄살을 부려 쌓기도 하고 이 점 저 점 추석 핑계로 와불었네. 잘 왔네야. 딸도 인생 살아야 하고 우리도 죽을 자리서 사는 게 더 편하지. 그랑께. 근데 미나는 곧 결혼한다든가? 요새 애들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해도 되는가 보대. 둘 다 결혼은 이미 해봤다고. 왔다 갔다 연애만 하면서 살 거라고 하더라고. 동거도 하고. 그러다가 애라도 하나 생기면 같이 산다고 나설지도 모르지. 내가 참 그게 분하단께. 요새는 40 넘어서 결혼하는 처녀들도 쎄뚱만. 그래서 미나도 아직 젊은지 알았등만 어느새 달거리가 끊겼다고 하더란께. 벌써? 50살 안팎까지는 허기가 보통인디. 근께 말이여. 그 말 듣고 속이 얼마나 상하든지 사실 그래서 내려와 불었네. 결혼도 않고 새끼도 못 낳으면서 연애만 한다는 꼴이 배기 싫어서. 미나가 연애하는 놈도 결혼한 적이 있다면 그쪽에는 자식이 있는 같구만. 그 짝도 없다더란께. 연애한 지가 상당히 된 모양인디. 그러면 달거리 끊기기 전에 새끼 하나라도 낳을 궁리를 해왔을 거 아니여. 요새 사람들은 어째 그러는지. 아이고. 세상 변하면서 사람도 변했는디 어쩌겠어. 그러기는 한디 아까고 분하더란께. 그나저나 윤은혜 자네는 요새도 반산 양반 자주 만난가? 일주일에 2번은 만나재. 월요일 날은 읍내에서 만나 밥 먹고 그 집으로 가고 목요일 날은 읍내에서 만나 내 집으로 오고 어떤 날은 좀 멀리 가보고
어떤 날은 같이 병원 가고 어떤 날은 같이 법무소 가고. 법무소는 왜? 혼인신고 했는가? 무슨? 얘기 나누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게 뒷정리를 해놓자는 말이 나와서 그점 저점 며칠 전에 대소소 구경을 했지. 그 양반은 자식들이 있은게 저가 알아 할 일이고 나는 아무도 없은게 내가 먼저 죽으면 그 양반이 뒷정리를 해주기로 했고. 아, 말 나온 김에 자네하고 수나엄니한테 말해 놀라네. 뭔 말? 나 죽고 남은 별것도 없지만 이 집이랑 전답이랑 몇 푼이나 남을지 모를 통장이랑 모두 장이 앞으로 가게 해놨네. 장이라니? 봄이오매 장이? 왜? 그냥 그러고 잡아서. 그 양반한테도 그리 일러뒀네. 이혼장 써서 공증도 해뒀고. 장이한테 준다는 건 잘한 일이네만 자네가 그런 생각을 한 건 뜻밖이네. 장이 걔가 읍내 종고 등길 때 어느 밤에 바느질감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네. 학교 가사 시간에 저고리를 만드는 뒤 책에 나온 대로 해봐도 못하겠다면서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왔더만. 내가 바느질 잘한다는 소리를 지 엄니한테 들었다면서. 그래갖고 사흘밤을 나한테 댕기면서 저고리를 만들었지. 가시네가 눈이 또랑또랑하고 얼굴이 밝게 갖고 바느질을 하는디 참말로 이삐득만. 또 내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이 났었지. 그 사흘밤에 걔도 나한테 정이 좀 들었는가. 그 후로도 가끔 들러서 얼굴 보여주고 가대. 우리 윤우보다 서너 살이 많지만 저 가시네를 며느리로 삼으면 좋겠다고 나 혼자 욕심을 냈지. 그런 일이 있었구먼. 글다가 은행에 취직해갖고 솔로 훌쩍 가득만 텔레비전이 시끄럽게 사고치고 감옥 갔다가 미친년이 돼서 돌아왔자는가. 이 가시네가 미쳐갖고 동네를 갈고 댕김서도 가끔 밤이면 나를 찾아오더라 말이시. 아직 만난 거 먹으러 왔어요 하면서 쑥쑥 들어오더라고. 내 딸 미쳐댕기는 거 보는 데끼 천불이 남서도 짠하대. 다행히 인자 도로 사람이 돼서 새끼도 둘이나 낳고 애미 노릇도 제법 하지 않은가. 애기들 크면 돈이 무작무작 들어갈 것인께 그때 애미 노릇 하는데 보태 쓰라고 장이한테 물려주기로 했네. 천지에 노는 땅이 셌어도 장이는 한때기도 없은께. 동네에 미리 말할 것은 아닌께 자네나 염두에 두고 있게.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겠는가만. 잘했네. 잘하는 일인께 동네 사람들하고 의논해도 될 것도 같은디. 그래도 반산 양반이 더 가까운 모양이지. 그 양반하고 잠도 잔가? 잠이란 건 그거 하냐는 소린가? 그걸 하거나 안 하거나 뭐 같은 소리 아뇨? 그러면 같이 자기도 하네. 둘이 마주 앉으면 을에 쇠주 몇 잔씩 나누는데 술 마시면 운전을 못한게 술 마신 뒤서 그냥 자기도 허재. 좋은가? 좋네. 서로 돌봐주는 것 같은게. 서방인데끼 동무인데끼. 서방이면 못 느낄 아리함이 있고 동무면 못 느낄 은근함이 있고 그러제. 다 늙어 만난게 서로 바라는 것이 없어서 평코. 좋겠다. 좋단께. 그래도 자네는 영감이 버젓이 있은께 부러워 말어. 수나엄니라면 또 모르제만. 돌고 돌던 화제가 결국 달아실 때 칸태로 돌아오고 만다. 철진네가 한사코 알고 싶어하는 그 내막을 온 동네 아낙들도 궁금해하는 것이다. 고래적부터 영감은 없제만 나도 그 염사는 없네. 달아실 댁의 대꾸에 윤은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는다. 철진오매는 그때 왜 그랬을까라. 하필이면 수나엄니를 콕 찍어서요. 가부라고 시비 봐서 그랬겠지. 돈 본다고 뒷개로 장으로 논밭을 갈고 댕겼은게. 그 무렵에 동네 안의 젊은 가부가 수나엄니 말고도
열은 넘었을 것인디요. 미나네가 덧붙인다. 제일 이쁜 게 그랬을 것이요. 새끼를 6이나 낳고도 야리야리 해갖고 논밭 뻘밭을 기고 댕긴서도 얼굴은 좀 하야가니 그 무렵 철진엄에 비하면 새각시 같았제. 철진엄에는 제 서방이 곰같이 굶게 순아 엄니한테다 분풀이를 한 것이겠고 서방하고 동창이라고. 윤은혜가 나선다. 어쨌거나 순아 엄니 평생 딱 한 번만 물어봅시다. 진짜 철진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어라? 아무도 못 봤다는데 어째서 그게 그렇게나 궁금한지 모를 일이다. 뭔 일이 있었겠는가? 있을 수가 있나? 뭔 일이 있었겠는가? 있을 수나 있고 그때 동네 사람이 1,500명은 됐을 것인디 그는 둘이 천지사방에 깔렸는디 누가 어디서 뭔 짓을 하겠는가? 엄한 소리 말소야. 그 많은 눈들을 다 피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신기하다 못해 이상할 노릇이었다. 그때 두 사람의 마음이 꼭 맞았기에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기는 했다. 긁기는 어제요. 괜한 소리에서 미안하네요. 괜찮네. 반산 양반이 마시다 남긴 쇠주 없는가? 밍밍한 커피 말고 쇠주나 한 잔 더 하세. 그럴까요? 윤은혜가 일어나 냉장고로 향한다. 달아실댁은 40년이 지나도 풀지 못한 한으로 날뛰는 철진애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다시 부정했다. 마음이 몹시 따가울 줄 알았더니 묻어나다. 묻어내진 자신도 괜찮은 것 같다. 근디 순아엄니, 순안의 동정지랑 국세밭, 안소재 논산 사람 아니소? 간단하게 술상을 차려온 윤은혜가 소주를 따라주며 묻는다. 그 사람이 뭐? 내가 반산양반하고 법무소 갔을 때 들은 소린디? 그 사람이 근께 송성수 아들 차연이가 유성인의 땅 여러 꼭지를 샀답디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라? 아니, 암소리도 못 들었는디. 점등내 전답도 뻘새 내놨던 모양인디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사간 모양이대. 국수 성재가 집만 냉가놓고 싹 다 내놨는디 꼭 종주고 있기나 했던 데기 그 사람이 금세 계약을 해본 것 같더라고. 소주를 홀짝 마시고 내려놓은 미나네가 묻는다. 뭐 하려고 그러고 땅을 사댄데? 한군에 모닥모닥 있는 땅들도 아니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디. 근게 이상해서 물어보제. 와서 농사질 거라면 안소재 제비나리, 도투매기 국세, 동정지 붉은 대기에 한두 떼기씩 흩어져 있는 전답을 사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우리 동네에 뭔 단지가 들어올란가? 뭔 단지? 그런 거 안 있는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장 단지라든가, 첨단 시설 단지라든가. 나로도의 우주센터 들어온 건 맨키로. 아이고, 소가 하품하고 돼지가 눈물 흘리겠네. 굶은 우리 동네에 민속촌이 생길란가? 그 차연인가가 그쪽 일을 한담서. 우리 동네에 민속이라고는 대문 한 집뿐인디 동각이랑 양사도 있제. 근께 그것밖에 없는디 뭔 민속촌이냐고. 나간읍성이니 해미읍성이니 하는 성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녹도진성 같은 것도 여기가 아니라 녹동에 있지 않는가. 저 아래 폐교에 만든 민속박물관 하나도 못 채워서 썰렁하기만 한디. 우리가 앵간히 태워 묵었어야지. 원수 만난 데끼 부수고 태우고 버리고 포라먹고. 아, 혹시 운대학교 박물관 주인이 누군지 자네한가? 나로도에서 배 여러 척 갖고 큰 식당 하는 사람이람소. 우리가 본 적은 없자는가. 그 사람이 몰랐고 우리 앞에 자기를 보여주겠는가? 그러면 차연이가 아닐까? 정신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냅두고 술이나 마시세. 두 사람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달아실댁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작년 초겨울 깡통하게 잘려버렸던 감나무가 겨울 지내고 봄이 되니 새 잎을 피웠다. 오종종한 가지에 잎을 틔우더니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다.
이제 단풍 든 이파리를 날려댄다. 점덕어미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다. 제어매의 병원 수발을 하려고 국수 형제들이 땅을 판 모양이다. 점덕어미가 간 병원은 그나들 집에서 가까운 대전 외곽이라 했다. 제1요양병원으로 들어갔으면 동네 사람들이 한두 번씩이라도 들여다볼 텐데 그렇게 나가는 경우 다시 보기는 어렵다. 이제 점덕어미는 죽은 뒤에 돌아와 묻힐 것이다. 당장에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점덕어미가 떠날 때도 다들 그러려니 했다. 다들 속으로 빌기는 했을 것이다. 부디 나는 고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길로 떠나기를. 윤은혜가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한 것이나 달아실떼기 밭을 판 것도 그래서다. 가벼이 죽기 위해서. 끝이 난 게